혹시 리차드 할아버지 아니세요? 네? 뭐라고요? 저는 리차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인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감사한 일을 겪었고 한국에서 받은 감동 때문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신기한 일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운영하는 잡화점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벌써 제가 50살이 넘어가는 나이지만 20대 때부터 이 잡화점을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꾸고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 처녀 시절부터 말이에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직했던 잡화점을 제가 인수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당시 백발의 나이 지긋하신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이 가게를 제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영 노하우나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따라잡는 방법 등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실 직원에게 알려주기에 민감한 사항들도 빠짐없이 알려주고는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직원이면 다 알려주나 보다, 나를 믿고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께서는 뜻이 있던 것이었는데요. 자식이 없던 사장님은 자신이 은퇴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잡화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오랜 기간 운영해온 이 잡화점을 떠나고 싶어 하셨고 그동안 수많은 직원들에게 온갖 노하우를 다 알려주면서 이 가게를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계셨대요. 규모가 아주 큰 편도 아니고 물건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었더라도 돈을 받고 팔면 어느 정도 권리금을 받을 수는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굳이 그럴 생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책임감 있고 일 잘하는 직원이 들어오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물려주겠다고 생각하고 계셨고 사장님이 가르치는 대로 흡수하는 저에게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1년 넘게 일을 배우고 나니 당시 사장님은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제가 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고요. 금전적인 조건은 단 하나도 없었고요. 다만 사장님이 심심해서 놀러오면 말동무나 조금 되어달라는 부탁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은인과 같은 사장님과 몇 년간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친구로 지냈고요. 하지만 3년 뒤 사장님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례도 다 치러드리고 뒷수습을 직접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제2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그리고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다음에 저는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사장님이 제 아이를 직접 보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유일한 아쉬움일 정도로 저는 사장님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운영하게 된 잡화점을 벌써 30년 동안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규모도 많이 키워서 옆에 점포 가게를 확장하기도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대형 매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 잡화점을 운영해오면서 세상의 많은 변화들과 싸워야 했고 그동안 잘 이겨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역대급 위기감이 몰려왔었는데요. 제가 주로 물건을 받아다가 쓰는 도매상 아저씨가 계셨는데요. 저랑 큰 나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감좋던 이 도매상 아저씨의 감이 떨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도매상 아저씨를 통해서 들여오는 잡화들이 요즘 트렌드와는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저도 손해를 보는 일도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사실 장사를 하다 보면 손해쯤이야 늘상 있는 일이니 그냥 감수할 수도 있지만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의 빈도가 잦아졌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중국에서 받아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예전처럼 마진이 좋지도 않았고요. 여러모로 도매상 아저씨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계셨고 저도 덩달아 타격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오기도 했고 아저씨도 트렌드에 맞는 물건을 들여오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저씨를 더 믿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이외 마땅한 방법도 없었고요. 그리고 꼭 아저씨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구매하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너무 원망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저씨 간의 신뢰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종종 시즌에 맞게 히트를 치는 잡화들이 들어오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반짝 인기를 얻고는 평소의 패턴보다는 너무 빠르게 제품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도매상 아저씨가 돈 욕심 때문에 제 잡화점에 단독으로 주어야 할 물건들을 전국 여기저기 뿌리고 계셨던 것이죠. 큰 배신감에 휩싸였고 아저씨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해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는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젊었을 때 번 돈을 별로 저축해놓지도 못한 상황에 자신이 이 일을 얼마나 더 할지도 모르고 욕심이 나서 그랬다며 잘못을 인정하셨고요.
인간적으로 아저씨를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사이에 이미 금이 가버렸고 다시는 신뢰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던 아저씨와의 모든 인연은 끝났고요. 저는 새로운 도매상들과 연락해 다시 제품을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물건을 보는 눈이 있어 왔고 수많은 도매상의 창고들을 돌아다녀 보며 나름대로 잘 팔릴 만한 물건을 엄선해서 저희 매장을 싹 갈아엎었죠.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물건들이 창고에서 썩어나고 있었고 저는 오히려 그런 제품들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감이 틀리지 않았는지 금방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오히려 매출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늘 위기 뒤에는 큰 보상이 따르는 법인데 도매상을 아예 갈아치우고는 정말로 큰 보상을 받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새로 거래를 튼 많은 도매상 업체들은 창고에서 썩어나던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에 무분별하게 거래를 트기 시작했고 심지어 도매 가격을 올리기까지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저에게는 가격을 유지해주고 저에게 독점으로 공급해주는 듯 하더니 결국 그들의 더러운 속내는 들켜버리고 말았죠. 시내 한가운데 초대형 잡화점에 저에게 제공하던 물건의 개수보다 몇 배는 많은 물건 입점 계약을 따내자 저를 바로 배신해버리는 일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들은 저에게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저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배신하는 도매상들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요. 창고에 썩고 있던 물건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놨더니 감사한 줄 모르고 상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업체는 정말 많더군요. 대부분의 도매상들에서는 물건이 인기가 있어지자 점점 더 가격을 올리는 경향도 생겼고요. 제가 항의를 하자 싫으면 구매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마진이 박했는데 물건값이 올라가니 판매를 하기에 곤란한 상황에 도달해서 물건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런 물건들은 홍보 차원에서 매장에 미끼 상품으로 쓰려는 신규 업체들이 다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제 생각보다 많이 냉정하더군요. 참 그때의 사건으로 여러모로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죠. 다시 위기는 찾아왔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매번 사업에는 위기가 있어왔고 그동안 잘 극복해왔고 극복 때마다 큰 보상을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극복할 힘도 없다고 느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곧 60이 다 돼가고 점점 감도 떨어져가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저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왔던 도매상 아저씨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제발 내 딸아이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비록 크게 돈을 벌 기회가 없을지 몰라도 사업에 대한 위기감으로 고통받지 않고 그냥 남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살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시키지도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시켰죠. 제 사업은 점점 쇠퇴하고 있었지만 딸아이의 합격 소식은 저를 너무나 기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딸아이가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임용되기 전에 해외여행을 보내주자고 이야기가 되었죠. 딸아이가 어디로 간다고 해도 보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자기가 수험 공부를 하는 동안 합격하면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가 있었다며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말이죠. 사실 남아공에서 한국은 엄청나게 먼 나라죠. 게다가 비용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딸아이를 한국으로 보내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라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장사꾼이라 국제정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한국은 여러모로 대단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였더군요. 그래서 한국에 한번 여행 보내주느라 경제적인 지출이 상당히 컸지만 기쁜 마음으로 딸에게 한국 여행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한국으로 떠난 딸 플로라는 한국을 돌아다니며 매일같이 수십 장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국의 옛 궁궐은 정말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고요. 반면에 그 주변에 높게 솟아있는 한국의 고층 빌딩들은 정말 오묘한 분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들을 찍어서 보내는데 저에게는 생소한 음식일지는 몰라도 요즘 딸아이처럼 젊은 층들은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듯 했고요. 그렇게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와 다양한 먹거리 사진을 보내오다가 어느 날 한 번은 특이한 사진들을 보내왔는데요. 플로라가 한국의 번화가를 구경하다가 소품 가게에 들러서 여러 가지 예쁜 물건들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것이죠. 엄마도 이런 거 한번 팔아보면 안 되냐며 말이죠. 그리고 플로라가 찍어준 100개 가까운 잡화들의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산 제품들도 몇 개 있었지만 한국에서 생산하고
한국에서만 유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품들도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분명히 남아공으로 가지고 오면 대박을 칠 물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매상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제 가게에 진열만 할 줄 알던 사람이라서 수입 같은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오면 대박 날 게 뻔해서 너무 욕심이 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했고 제가 세무 업무를 맡기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수입 업무를 배워보고 싶은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시켜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안 될 줄 알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저를 도와주었어요. 덕분에 수입업체 한 곳에 찾아가서 수입 업무 전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제가 수입하고자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한데 그것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일부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 소개로 알게 된 업체라서 그런지 믿음이 가기도 했고요. 수입할 물건만 정해오면 도와주겠다는 답변도 받았으니 한국으로 가면 됐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 업체에게 이메일로 연락해봤고 어느 정도 물건 수입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은 딸 플로라가 상당 부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한국 업체와 미팅 약속을 잡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플로라는 얼떨결에 한 번 더 한국에 가보게 되었죠. 너무 좋아하기는 했지만요. 하지만 이번 한국행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러 가는 자리였죠. 그렇게 한국에 방문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의 업체와 미팅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수입 계약서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산 잡화들은 기본적으로 품질이 좋고 아이디어가 독특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다지 싸지도 않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파느니 한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받고 팔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확신 또한 있었습니다. 정말 짧은 2박 3일의 한국 일정을 끝내고 긴장된 마음으로 남아공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국 물건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 제품들은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손님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중국 제품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고품질의 한국산 물건들은 금방 입소문이 나서 다시 제 매장은 활기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영업시간도 1시간 연장해야 했고 한산하던 거리가 저희 매장 때문에 사람이 붐비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아마 옆 동네의 잡화점들은 제 매장의 성공을 보면서 이를 갈았겠죠. 그리고 제 매장의 물건들을 그대로 수입해서 가져다 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 알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딸 플로라가 엄마 일을 도와준다고 이것저것 지식이 많았는데 덕분에 한국에서 관련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서 어렵게 알아낸 정보들이었거든요.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몇 년간은 제가 이 지역 잡화점에서는 선두를 달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을까요? 젊은 사장들이 운영하는 경쟁 잡화점들은 제 제품의 출처를 어디서 알았는지 몇몇 물건들을 금방 수입해서 오더라고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의 빠른 추진력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결국 경쟁에서 밀려서 도태되게 되는구나라는 끔찍한 생각까지 도달했죠. 그러다가 제가 수입하는 한국의 잡화 공장에서 이메일 한 통이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가격을 올린다던가 계약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메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다른 업체들이 그 업체에도 연락을 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것이고 기존 거래처이던 저에게도 관련 소식을 알리며 계약사항 수정을 요구하는 사형 선고 같은 이메일 말이죠.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두 줄, 세 줄 읽어내려가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아공의 여러 업체들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팔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며 말이죠. 잠시 이메일을 읽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벌써부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잔인하구나. 아프리카의 사자들도 영원한 왕이 없듯이 나도 결국 퇴물이 되어 이 시장에서 쫓겨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래도 그 사형 선고 같은 이메일을 끝까지 읽어보기 위해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온 그 이메일을 읽다가 마저 다 읽지도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게 되었는데요. 한국 업체가 보내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러 수입업체에서 귀사에 제공하고 있는 물건들을 수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업체에서는 귀사와 신뢰관계를 이어가고 싶고 하루빨리 귀사와 판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업체는 저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저에게 상도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이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를 배신하는 대가로 저에게 크지 않은 위약금을 지불해버리고
다른 더 좋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저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켜준 한국 업체의 태도에 정말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줄 알았는데 한국 업체의 고마운 태도에 감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고 했지만 저에게 신뢰를 지켜준 한국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에 가게 되었고 실무자들이 아니라 한국 업체의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의 얼굴을 처음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백발의 인상 좋은 미소, 깊게 패인 눈, 그리고 살포시 쓰고 있는 베레모와 어두운 색 체크무늬 정장은 30년 전 저에게 이 점포를 물려준 그 사장님과 너무나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처음 보는 분이고 이 사장님은 한국 사람인데 그 사장님일 리가 없잖아 라는 혼란스러운 생각마저 들 정도로요. 정신을 차리고 계약을 하면서 한국인 사장님께 신뢰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고 한국인 사장님은 신뢰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당연히 상도를 지켜야 하지 않겠냐며 여운이 남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약서도 성공적으로 작성하고 실무자들과 만나서 실무적인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나서기 전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았는데요. 그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 회사가 보여준 의리 있는 행동에 감동받았으며 덕분에 오랜만에 사람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오래전 돌아가신 사장님의 얼굴이 자꾸만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사장님도 장사꾼들은 신뢰가 생명과 다름없다며 그것을 깨지 말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 한국 업체의 사장님과 너무나 닮아서 자꾸만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다시금 열심히 잡화점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매장을 지켜볼 때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한국에서 들여온 물건을 진열할 때마다 한국에 계신 훌륭한 사장님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옛날 사장님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보고 싶은 사장님의 모습이 생각나서 제 사업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넷에 써봅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제 사업도 저물 날이 오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에서 보여준 신뢰 있는 모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